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조동문입니다. 오늘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그 실태와 정책 대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의제화가 된 거는 97년, 98년 그 IMF 외환위기 이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계약이 늘 갱신되는 게 관행처럼 돼 있었고, 그래서 비정규직 자신도 자신이 비정규직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이제 인력 감축을 하려다 보니까 정규직은 고용보장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부터 먼저 해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점차 알게 되면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는 그 사회적인 요구가 대두됐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노총하고 경총이 담합을 해서 결국 비정규직 관계법은 개각되게 되는데, 이게 2006년 11월 말의 얘기입니다. 파견 기간을 초과하면은 과거에는 고용 의제였는데 이제 고용 의무로 이제 바뀌게 되고, 이거는 파견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은 처음 고용했던 시점부터 직접 고용으로 정규직으로 고용됐던 걸로 의제한다는 거였는데, 이제는 과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고 파견 기간 초과된 시점부터 직접 고용하면 된다는 이런 조항으로 후퇴를 한 거죠. 그리고 기간제 경우에도 사용기간 제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관계법 개혁이다. 그리고 한국노총 경총 담합이라고 노동계가 얘기하게 된 겁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촛불 항쟁의 성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한겨레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 주력해야 될 분야가 뭐냐? 26.6%가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시장 불평등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근데 이 비율이 특히 청년층에서 19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에서는 40%로 높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만큼 갈수록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지고 젊은 층은 노동시장으로 들어가고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정규직 취업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데요. 우선 대선 공약부터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 정규직 채용하겠다. 그리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이 두 가지를 관철시키겠다는 걸 대선 공약으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또한 그 정책 대안이 뭔지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취임하면서 그 첫날에 제1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존의 경사노위와 같은 노사정위와는 다르게 노동계 대표로 민주노총위원장, 한국노총위원장, 그리고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한 명을 또 포함하는데, 비정규직을 대변하라고 그 일자리위원으로 임명한 게 바로 저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제 일자리위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틀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문 장소가 하필 인천국제공항이었던 것은 인천국제공항은 비정규직 비율이 85%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천공항에 가면은 보게 되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은 사무실의 관리자에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에서 거의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장에 가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다 없애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는구나. 문재인 정부는 정말 촛불 정부라고 할 수 있고 비정규직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갖게 됐던 겁니다. 비정규직들을 보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떻게 다르냐? 정규직은 고용계약기관과 노동시간, 고용주체, 계약 유형에서 다들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고용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고 노동시간은 전일제고 고용주체는 그 사용자가 바로 고용주가 되고 또 고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네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비정규직이 됩니다. 먼저 고용계약 기간에 제한이 있으면 임시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일제가 아니라 노동시간이 소정 노동시간 미만을 노동하면 단시간 노동. 우리가 편의점에 가보면 편의점은 많은 경우 24시간 편의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단시간 노동자가 많고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가 많습니다. 그것은 초단시간 일자리로 쪼개고 나면은 주휴수당이라든가 이런 근기법에 보장된 이런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장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시간 노동이 이제 많이 악용이 되고 특히 이제 초단시간 노동이 악용이 된다. 그다음 고용주와 사용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걸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는데요. 완성차의 경우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보면은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고용한 게 아니라 울산 정밀이라든가 뭐 양정구에 있는 무슨 철공소라든가 그런 데 고용이 된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KTX 여승무원이나 은성 PSD의 김군, 태안화력의 김용균 이 모든 분들이 이제 간접고용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이라고 부르는데 라이더나 대리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이런 분들이 이제 특수고용 비정규직인데 이분들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공하는 노무 서비스 때문에 누군가가 이윤을 취득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처럼 비정규직은 고용 형태가 네 가지로 대별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을 보면은 정규직은 네 가지 특성을 다 공유하는 굉장히 동질적인 집단인데 비해서 비정규직은 이렇게 이질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은 하나의 고용 형태만 봐서는 안 되고 비정규직 전체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를 좀 전면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정규직 실태를 이제 살펴보면은 첫째는 비정규직 규모를 보면 2001년에는 비정규직이 55.2%였는데 2020년에는 41.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측정오차를 반영을 합니다. 특수고용 비정규직인데 상당 부분 한 100만 정도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고 사내하청 비정규직인데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분류된 분들이 150만 이상이 되고
단시간 노동자인데 학생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또 100만 이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면은 비정규직은 1200만 정도 되고, 전체 피고용자 2300만 좀 안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53.4%. 이게 작게 잡아도 이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 비정규직 실태의 두 번째는 임금 등 노동 조건을 보면은 이 위에 파란 선이 정규직이고 이 아래 까만 선이 비정규직입니다. 2001년에 비해서 2020년에 오면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커집니다. 2001년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53.5%를 받았는데 2020년이 되면 51.5%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은 임금 인상률이 이 20년 기간 동안에 정규직은 101% 증가한 데 비해서 비정규직은 94% 증가됩니다. 이처럼 임금 격차가 확대가 됐는데 그것은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그래서 임금 교섭을 통해서 임금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비정규직은 노조 조직률이 2%에 불과해 갖고 그런 임금 교섭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처럼 임금 등 노동 조건이 양극화됐는데 사실 여기 51.5%라는 것도 비정규직의 상태를 부풀려서 보이게 하는 겁니다. 실제 비정규직은 4대 사회보험이나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복리 후생 그 수혜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임금 등 노동 조건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정규직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임금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고용 안정성이죠. 고용 안정성이 양극화인데 비정규직은 그 자체로 고용 불안정한 것, 그것이 가장 심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비정규직 실태 세 번째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면은 비정규직은 조직률이 2% 수준에 불과한데 정규직은 20%입니다. 여기에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2배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비율을 보면은 정규직은 4% 정도에 불과한데 비정규직은 32%입니다. 8배 정도로 최저임금 미만인데 이 최저임금 미만은 좀 그 과소 추정하는 그런 기준을 여기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고용보험 적용률을 보면은 정규직이 85%고 비정규직은 43%. 이렇게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2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2배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비정규직 가운데 노조원의 비정규직, 노조에 가입된 비정규직을 보면은 고용보험 가입률이나 국민연금, 직장, 건강보험 이런 가입률들이 거의 정규직에 근접합니다. 최저임금 미만 비율도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면 훨씬 낮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을 보호해 주는 것은 노동법이나 정부가 아니라 바로 노동조합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조고 단체 협약이 체결돼도 그 사업장 단위로 되거나 아니면 사업장 수준을 넘어서더라도 노조에 가입되지 않으면은 그 단체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노조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낙수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산업재해가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중대재해 사망자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게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분들이 주로 비정규직이라는 거죠.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많은데 이것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는데 제조업은 위험이 외주화된다. 위험이 외주화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업무 자체가 위험한 업무인데 위험한 업무는 없어져야죠. 그런데 위험한 업무를 안전한 업무로 바꾸지 않고 그 위험한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업이 산재 사망 사고가 많잖아요. 근데 조선업을 보면은
정규직이 아니라 물량팀과 같은 이런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로 산재 사망을 하고, 그다음 서비스업은 물론 위험한 업무도 있지만 외주화를 함으로써 그 멀쩡하던 업무가 위험한 업무가 되는 이런 외주화의 위험 유발 효과가 큽니다. 이거는 업무들이 동일 체계로 통합되어 있는데 외주화를 하면은 업무 간의 상호 연결성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발생한다는 거죠. 특히 뭐 전기나 기차, 통신 이런 망산업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주화의 위험 유발 메커니즘을 보면은 간접 고용 비정규직들, 태안화력의 김용규 씨가 2018년 12월에 사망했는데, 서부발전에서 일하지만 서부발전에 고용되지 않고 민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간접 고용 비정규직입니다. 그 낙탄 처리 작업을 했지만 그나마도 계약직이었다는 거죠. 2008년에서 2016년까지 5개의 그 발전 공기업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40명인데 그 가운데 37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입니다. 90%가 넘는 거죠. 서울지하철의 구의역 스크린도 수리 노동자 사망사고를 잘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2016년 얘기인데 그 김구는 외주 용역 업체인 은성 PSD에 고용된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거죠. 그래서 이 보고하고 지시하는 이 체계를 보면은 승강장 안전문을 수리하고 있었는데 이 노동자는 노동 그 수리 작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되고 이 고용하고 있는 업체나 사용하고 있는 업체, 은성 PSD나 서울지하철은 그 노동자가 지금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이제 파악하는, 감시하고 그 상황을 감지하고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이걸 이 그림으로 보면은 스크린도 수리 작업을 하고 있는 이 김군이 구의역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은성 PSD고 이쪽은 서울지하철의 직무와 노동자들입니다. 이 빨간 선은 직접 고용이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합니다. 직접 고용이었더라면 김군이 구의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PSD 관제소에 내 작업이 아직 끝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구의역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전동차는 서행을 하거나 중지를 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PSD 관제소에서 전동차 승무원에게 바로 지시를 하죠. 뭐 서행을 하고 중단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김구는 서울지하철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가 아닙니다. 은성 PSD라는 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거든요. 그래서 김구는 그 구의역에 도착을 하면은 스크린도어를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키를 구의역 영무실에서 받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업을 보고를 하고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은 영무실에 키를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김군의 작업은 작업 시작과 작업 종료를 모두 영무실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영무실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지하철에 소속도 되지 않은 은성 PSD의 김군이 무슨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감시를 하고 하는 그 역할은 이 영무실의 그 본래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그리고 그 직접 고용된 영무실 노동자들은 이런 PSD 작업 같은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김구는 평상시처럼 은성 PSD 자기를 고용한 회사에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 전화로 연락을 하면은 관리자한테 전달이 되죠. 그럼 관리자와 통화를 해서 지금 작업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은성 PSD의 관리자가 전산실 노동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러면 전산실 노동자가 서울지하철의 전자운영실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운영실에서는 그렇게 전달받은 작업 상황을
PSD 관제소에다가 연락을 하고, 그러면 PSD 관제소에서 전동차의 승무원에게 이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그 전동차는 구의역에 진입을 해서 김구은이 사망된 이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크린도 수리 작업 김군의 사망 사고를 간접 고용에 의한 타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직접 고용됐었더라면 이렇게 PSD 관제소에서 이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동차를 중지시키거나 서행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라면은 김군의 사망 사고는 피할 수 있었고 김군은 살릴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간접 고용에 의한 타살이다. 이렇게 제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은 코레일이 자회사를 남용하고 있는데요. 이 간접 고용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목숨도 위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를 가져왔는데, 2018년 12월 8일 날 KTX의 강릉발 서울행 그 열차가 탈선 사고를 일으킵니다. 탈선 사고가 나니까 승객들은 당황하고 무서워서 열차를 벗어나죠. 그래서 선로 위를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그때 선로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KTX 승무원은 이런 승객들에게 안전한 대처 방안도 얘기를 할 수 없었고 안전하게 안내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직접 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TX 승무원은 간접 고용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KTX 승무원을 보면 과거에는 안전 업무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법 파견 논란이 되고 직접 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이 이제 그 규칙으로 설정이 되면서 불법 파견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열차 팀장은 같은 열차에 탑승한 승무원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차 팀장은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코리일 관광개발의 승무원은 거기에 고용된 승무원은 승무 업무만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KTX 승무원은 이 열차 사고의 원인이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전혀 전달받지 못했고, 그래서 안내 방송도 할 수 없었고 이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거나 하는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이렇게 시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자칫했더라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비정규직들이 이렇게 산업재해에도 정규직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데, 코로나19 그 발생 이후 사태를 보면은 재난 불평등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20년 1월에서 12월 사이에 실직한 경험은 정규직은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39%, 37%가 실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9배 가까이 실직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소득 감소는 비정규직이 55%로 늘어난 데 비해서 정규직도 일거리 감축 등으로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좀 감소를 한 비율은 조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금년 3월 8일에 노회찬 재단이 여성의 날을 맞아서 노회찬 재단 창립되면서부터 지금 3년째 여성의 날에는 여성 노동자들께 장미를 전달을 합니다. 이게 노회찬 의원이 2005년부터 여성의 날에는 장미를 전달해 오던 그걸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저하고 같이 간 노회찬 재단의 사무총장이시고요. 저는 노회찬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 병원 이름이 나왔네요. 하여튼 병원 이름은 이렇게 감추려고 했는데 잘 안 됐네요. 적폐청산을 해라. 이게
노조 사무실에 걸려 있었고, 이분들은 노조의 활동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미를 전달을 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장미를 이렇게 전달해 드렸죠. 이분은 바로 이분이신데, 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분은 지금 옷 색깔이 조금 다르죠. 이분은 비정규직 간병인입니다. 그래서 이 간병인들은 코로나 사태 발발한 초기에는 마스크조차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됐었죠. 보호장구 같은 건 말도 할 것 없고,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 환자를 치유하고 있는 주로 이제 보건의료 관계자들에게 백신이 우선적으로 접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병인들은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분들은 코로나 환자를 상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간병을 하는데 어느 다른 의료 인력보다 간병인들이 이 코로나 환자들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감염 위험이 그만큼 감염 당할 위험이 높죠. 그러면 이분들이 감염되면은 코로나는 또 이제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라.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자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리고 백신 접종자에게 특히 의료 산업 종사자들에겐 백신 휴가를 줘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비정규직의 실태를 봤고요. 잠시 후에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은 없는가 하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